그래서 늘 제가 이제 뭐 점장이가 아닌데 점장이처럼 뭐를 이제 얘기해달라는, 특히 이제 지수. 사실 지수를 저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얘기하죠. 우리 투자가들한테 늘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 투자함에 있어서, 그리고 좀 덜 중요한 것에 많이 치중을 한 것 같더라. 그래서 오히려 더 예측 가능하고 더 중요한 영역에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전자가 덜 예측 가능하고 덜 중요한 영역이 저는 지수 예측이라고 봐요. 이보다 더 예측 가능하고 더 중요한 영역은 어떤 기업, 어떤 펀드를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가들도 작년에 많이 이제 우리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런 자세가 좀 바뀌었으면 하겠다. 그러니까 지수 예측보다는 좋은 주식과 좋은 기업, 좋은 펀드가 뭔 것에 대한 고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이런 질문이 나오셨으니까 이제 주가 지수, 사실 덜 중요하고 더 예측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사실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 이제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1,500포인트가 깨졌다가 뭐 3,000, 뭐 3,400까지 갔다가 최근 거의 1년, 거의 7, 8개월 동안 사실 지수가 아주 뭐 좀 약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이 앞전 작년, 금년에 만들었던 지수의 고점 3,400은 당분간은 뵙기 힘들지 않겠느냐. 지수의 상방은 만들어져 있다. 지금 상황은 지수의 하단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제 보여요. 이제 그런 과정에 최근에 엊그제 뭐 오미크론? 네, 오미크론.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그것은 제가 봐도 큰 영향은 아니고, 다만 그게 없었다 하더라도 지수의 하단이 2,900이 될지 2,800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수의 하단을 만드는 과정이 이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제가 봐서 뭐 2,900, 2,800 정도가 지수의 하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3,400과 2,800 정도에서 지수는 갇혀 있는 이제 시장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지수 상단을 이제 벗기기 위해서는, 돌파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라는 새로운 작동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회복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거의 13년 동안 작년까지 엄청난 유동성을 시장에 줬잖아요. 그리고 금리를 눈만 뜨면 내리는 그런 엄청난 유동성 홍수 시대가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 홍수의 시대에서 유동성 저는 수축 시대라고 보는데, 이게 쉽게 다시 한번 돈 뿌리자 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수의 상단은 벗기 힘들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 이익이에요. 주가 지수는 사실 기업 이익의 함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상장 기업 이익이 진짜 너무너무 멋지게 반전할 것인가. 그 반전 포인트는 세 가지 업종 같아요. 은행업하고, 두 번째는 반도체 산업이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강한 배터리, 아마도 이런 석유화학 쪽이겠죠. 그런 점에서 은행업은 이제 대출 여력이 이제 감소되고 있잖아요. 사실 은행업의 이익은 본질적으로 예대 마진하고 대출량, 이 두 가지가 작동하면서 기업 이익이 느는데, 어쨌든 각종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해서 대출량은 그렇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예대 마진도 사실은 기본적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예대 마진이 늘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은, 아마도 과거처럼 금리 오르는 구조에서 예대 마진이 늘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점에서 은행업이 주는 메시지도 그렇고, 반도체 또한 제가 봐서는 그렇게 이익이 늘 공세는 크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배터리도 그렇고,
그래서 지수 상단은 유동성에 대한 또 다른 홍수 시대가 오든지 아니면 한국 상장기업 이익의 주요 역할을 하는 세 가지 업종의 이익이 진짜 괄목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점프하지 않으면 아마도 3,400을 뚫는 강시장은 몇 년 동안은 보기 힘들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하단 또한 그렇게 뭐 코로나가 오든 또 다른 뭐죠 팬데믹이 오든 간에 오더라도 제가 봐서는 그 극단적으로 비관을 갖지 말라. 오히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상장기업 이익이 그렇게 쏙 또 나빠지지 않아요. 여전히 과거에 쌓은 돈도 많이 있고 또 그걸 주주환원 정책에서 배당도 많이 하고 자산 매입도 많이 하고 특히 우리나라 한국의 반도체나 은행업은 저의 생각처럼 주가가 많이 안 떴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하락분을 선반영했던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그들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지수의 하락은 크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봐서는 지수는 박스권이다. 미치죠. 그래서 저는 저점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오미크론인가 뭐예요? 오미크론 뭐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이 앞전 코로나 2020년 3월달에 발생했던 또는 그렇죠. 그때 뭐 엄청난 사건. 그때 당시에 환경적으로 물가 상태와 지금 물가 상태는 완전히 달라요. 그때 아마도 물가 수준이 2% 내외 한국, 미국. 그리고 지금은 한국, 미국, 미국은 거의 5% 내외 2배 수준 이상으로 물가는 와 있고 물가적 환경은 금리 정책 수단은 그때 당시 미국은 2% 정도, 지금은 미국은 거의 1% 이하. 그 환경은 지금은 그때는 아주 온화한 환경이에요. 지금에 비하면 너무 온호 있어요. 물가수는 낮았고 정책적 수단인 금리는 2%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물가는 그때보다 2배 높았고 정책 수단은 거의 제로예요. 그래서 저는 거시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다 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아직 전 세계의 저점은 아직 만들지 않았다. 저점을 만드는 과정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최근에 오미크론 사건이 있어도 저는 미국의 통화 흡수 정책은 저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다시 원시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원위치 해도 저는 경제의 작동 원리로서는 과거 30년 동안 20년 동안 아니 2008년 13년 동안 돈을 풀어도 경제 불균형만 만들었잖아요. 경제 불균형은 뭐냐면 돈을 풀면 또는 금리를 내리면 투자, 기업의 소비, 투자 행위를 작동시켜서 경제를 올리고 그 다음에 자산 가치가 올랐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10년을 돌이켜보면 금리 양적 완화를 해도 투자는 작동시키지 않은 채 이거 끝단만 가는 거예요. 자산 가치만. 그렇죠? 이게 저는 경제 불균형으로 봐요.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조차도 아마도 이런 현실을 알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뿌려도 앞으로 뿌릴 돈도 없지만 또 내일 금융위 정책도 없지만은 그게 가장 큰 이제 위험 요소이지만 설령 있다 하더라도 작동 원리가 망가졌다. 결코 돈을 뿌린다고 금리를 낮춘다고 투자가 작동되지 않는 그런 현상으로 갔음을 목격했을 때 저는 어쨌든 거시적 변수로는 결국 시장에서는 부정적이다라고 믿고 있고, 그런 점에서 지수의 바닥은 이제 만들지 않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폭락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는 기업 이익이 강하다. 또는 기업 이익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않았어요. 우리 반도체 기업 이익 낮아도 주가는 안 뜨잖아요. 그래서 이미 주가는 가치적 관점에서는, 즉 미시적 관점에서는 하락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는 불안하지만은 미시적으로는 그냥 투자의 기회를 찾는, 사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 비관적이면 투자의 기회를 놓치고 너무 낙관적이면 돈을 잃는다.
너무 비관적이면 투자의 기회를 잃고 투자의 기회를 잃고 너무 낙관적이면 돈을 잃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너무 비관적일 필요 없다. 투자의 기회조차도 잃을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좋은 기업, 좋은 펀드 이쪽에서 그냥 연금을 활용해서 계속 즐겁게 살아.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개별 기업, 좋은 기업이겠죠. 좋은 펀드는 오히려 더 부각되는. 이제 우리가 2013년부터 2016년의 역사를 보면 그때도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거의 3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1900포인트와 2100 사이에서 지수는 막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좋은 기업과 그리고 좋은 펀드, 특히 액티브 펀드죠. 그쪽은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항상 지수는 막혀 있다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는 돈이 안 가게 돼 있고 막히는 지수 속에서 개별 기업 또는 액티브 펀드 쪽으로의 역동적인 시장은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일단 지수는 박스권으로 보자. 지수의 하단은 만들어진 과정이고 이런 과정에서 지수를 추종하는 액션 무조건 뭐든지 사면 먹는 시장이 아닌 선별 아주 좋은 눈 그러니까 좋은 눈이라는 게 인기보다는 좋은 주식, 좋은 기업, 좋은 펀드 쪽으로 자기 자산을 엘렉션 배분하면은 저는 아주 좋은 기회. 특히 연금 펀드 있잖아요. 연금 같은 경우는 확정금리 상품을 빨리 버리고 연금 상품을 빨리 아주 기분 좋게 내가 살 좋은 기업이 싸지고 있네, 싸지고 있네. 사실 가장 좋은 자세는 좋은 기업을 보고 있을 때 그 기업이 많이 오르는 게 가장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좋은 기업 있어.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 그게 가장 나쁜 거지. 그래서 좋은 기업이 막 싸게 거래될 때, 그때 기회가 되면 빨리 연금 펀드를, 연금 자산을, IRP든 IAS든 개인연금이든 간에 해서, 저는 진짜 잘 활용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죠. 제가 봐서는, 사실은 가장 좋아하는 게 저는 이제 미래의 가치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항상 제가 이제 제 회사가 추구하는 모습이 미래 성장의 꿈을 담아내는 액티브 펀드 명가를 지향하는데 그래서 미래 성장을 담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퀄리티예요. 이게 질. 이게 질이라는 게 저는 네 가지로 봐요. 좋은 이익의 질이 뭘까라는 고민 속에서 확장 가능하지 않는 이익보다 미래 어느 순간에 지금 이익보다 월등히 확장 가능한 이익. 두 번째는 이익의 지속성. 지금 이익은 나지만은 미래 어느 순간 이익이 지속되지 않는 이익보다 꾸준히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이익. 그렇죠? 세 번째는 이익의 예측 가능성. 네 번째는 이익의 비변동성. 아마도 이 네 가지 관점. 그래서 저는 이익의 속성 또는 이익의 퀄리티, 질을 분석하는 이제 어떤 체크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쪽에서 저는 플랫폼 기업에 주목해라. 그리고 세상은 모든 영역에서 플랫폼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기술적 진보화, 전문 용어 그러니까 기술이 너무 빨리 바뀌어요. 기술적 진보화가 너무 가속화되고 있고 이런 속에서 조직은 살기 위해서 유연한 조직을 갖춰야 돼요. 유연한 조직. 조직이 너무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원재료 구입부터 시작해서 설계, 디자인, 공장 만들고 원재료 사오고 제조하고 재공부 쌓이고 재고자산 만들고 판매하고 홍보하고 하는 그 라인 조직, LINE 직선의 조직 구조가 과거의 조직 행태였다면 이런 조직으로는 기술적 진보하고 굉장히 빠른 가속화된 세상에서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 진보가 굉장히 빨라진 시장에서 유연한 조직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산업은 분절화, 잘라지고 있다. 마디처럼. 그래서 설계는 설계대로 그렇죠? 디자인은 디자인처럼 판매망, 제조는 제조,
모든 부분이 이렇게 잘려진 세상에서 그 중에서 1등이 존재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이걸 저는 플랫폼의 정의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플랫폼 기업은 주로 판매 쪽에서 목격이 됐단 말이에요. 또는 OS 쪽에서 목격이 됐지만 저희 생각에 하면 제조 쪽에서도 플랫폼이 되고 있다. 뭐 파운더리든 그렇죠?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MO, 뭐 CR로 리서치만 전문으로 하는 것, 그리고 뭐 반도체 파운더리, 그리고 그 전에 뭐 반도체 설계, 그리고 우리 화장품 만드는 뭐 ODM 뭐 등등 수많은 그 산업의 그 밸류 체인이 잘려지면서 그 속에서 이제 플랫폼 되고 있다. 이렇지 않으면 그 기업은 죽어버린다. 라는 생각이 저희 생각이고, 이제 그런 속으로 세상은 빨려들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괜찮은 플랫폼 기업한테 기회가 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늘 이제 혁신이 존재해요. 세상은 아무리 팬데믹이 있든 뭐든 간에 늘 세상의 진보는 혁신의 과정의 진보였어요. 지금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있던 것도 어느 순간에 혁신적 산물이었어요. 모든 게 이런 혁신과 진보가 없었으면 자본주의는 무너졌고, 우리 소비자들은 그 혁신의 어떤 대가를 줬거든요. 지금 전기차를 우리는 구매하는 행위도 혁신의 발로로서 우리는 지갑을 열잖아요. 제가 봐서 미래의 혁신은 빅데이터에 기초한 인공지능, 현실적으로는 자율주행도 그 중에 하나겠죠. 아마도 그쪽 그 빅데이터를 기초한 인공지능 쪽에서 혁신이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런 속에서 제가 미국의 몇 개 혁신 기업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런 쪽에서 엄청난 가치가 만들어질 것 같고, 아주 긴 텀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5년, 10년 후 긴 텀으로는 두 가지의 화두 속에서 저는 혁신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나는 생명공학, 유전자 쪽이죠. 아마도 현재는 그들 속에 산업의 전제 조건은 깔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산업의 존재 이유는. 다만 어떤 기업이 평균 이상의 기업일까 그 속에서는 저는 아직은 변별력이 하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인류가 가장 바라는 혁신의 방향 중 하나가 아마도 생명공학, 유전자 질서인 것 같고, 투자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두 번째 혁신은 저는 에너지의 변화 같아요. 지금 많이들 요즘 최근에 갑작스럽게 유럽 요즘 그 에너지가 막 문제가 생겼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전력난. 그런 속에서 왜 그랬을까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신재생 에너지를 대책 없이 너무 만들어서 그렇지 않느냐라는 일갈의 얘기했지만은,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화되면, 저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신재생 에너지화되면 신재생 에너지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 간헐적 에너지죠. 바람이 많이 불면 전력을 많이 생산하고, 풍력 같은 경우 햇볕이 많이 들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많이 전력이 되지만 정반대의 현상, 바람이 적게 불면 햇빛이 적게 비치면 전력이 감소되는, 그래서 간헐적 사이클, 전력 생산량이. 그래서 전력이 많이 생산되면 전력을 버려버리고, 또 전력이 없어지면 사실 전력 공급이 부족해서 세상이 떨고 있는데, 어쨌든 그 간헐적 신재생 에너지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자원이죠. 영원히 태양빛은 비치고 있고, 늘 언제나 바람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인류는 나는 혁신의 정신이 미약하다. 그래서 어쨌든 극복의 대상이지 신재생 에너지 나쁘지는 않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저는 ESS가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그것보다 에너지 스폰지 시스템, 에너지를 스폰지 가다두는 것. 그래서 지금의 에너지 스폰지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가 부족해서 신재생 에너지 간헐적 특성을 극복 못해서 지금 세계가 혼돈이 있었는데, 저는 조만간 에너지를 그 스폰지처럼 묶어두는 시스템이 생기게 되면 저는 근본적으로 에너지는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뭐로? 기존 화석연료, 그 지하의 에너지, 땅속의 에너지에서 지상의 에너지, 햇볕, 그렇죠? 수소 에너지로 바뀐다. 라는 속에서 긴 관점에서는 혁신은 하나는 생명과학, 유전자공학에서 하나는 수소 에너지로의 대변환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속에서 엄청난
가치 혁신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죠. 이제 전 단계로는 바로 빅데이터를 기초로 한 인공지능 사이클에서 벌써 우리는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그 대표적인 예가 뭐 테슬라 같은 회사가 그러겠죠. 뭐 그런 회사들은 벌써 가치를 잉태하기 시작했고, 이제 뭐 가장 주목하는 혁신은 테슬라가 이끄는 이제 혁신이겠죠. 그렇죠. 사실 저는 테슬라를 저는 그 자동차라는 하드웨어를 만들어 파는 회사로 저는 보지 않아요. 그렇다면 시가치 천조가 되진 않아요.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저는 어떤 기업한테 멋진 밸류를 인간은 줄까? 어떤 사람한테 진정한 인간을 볼까? 사실 사람도 뭐죠? 육신과 영혼의 결합이어야지 온전체 인간이 되잖아요. 육신만 있고 영혼이 없다면 며칠 후에 사람은 사라져요. 썩게 돼 있죠. 기업도 저는 제조만 하는 회사와 제조의 OS,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정신을 묶은 회사를 온전히 기업으로 세상은 인정하고 있다. 그 사례가 1990년 초에 우리가 PC가 등장했을 때 두 가지, 사실 뭐 그 이제 비우니까 나쁜 얘기로 이제 뭐죠? 안 알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때 당시 전 세계 뭐죠? 그 하드웨어 PC 회사들 알잖아요. 컴팩, 뭐 델, 뭐 삼복 컴퓨터, 중국의 레노버, 그렇죠? 엄청 많은 PC 회사가 있었죠. 그때 당시 두 개의 영혼체의 기업이 있어요. PC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는 애플. 그들 기업의 지금 30년 후에 지난 현상을 보게 되면 육신으로 무장된 제조업체의 PC 회사들은 거의 시장의 평가를 못 받고 있는데,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OS를 점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애플은 전 세계 시가총액 1, 2등을 거머쥐어요. 그만큼 사실은 사람도 건전한 영혼 속에서 높은 가치가 나오듯이 기업의 세계도 건전한 OS, 멋진 서비스에서 저는 지속 가능한 가치가 나온다. 그런 점에서 테슬라를 육신의 하드웨어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OS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로 볼 것이 차이가 시가총액 천조로 볼 것인가? 일경으로 볼 것이 싸움 같아요. 테슬라를 전기차, 육신을 만드는 회사, 제조로 본다면 저는 고평가 됐다. 팔아라. 하지만 테슬라를 소프트웨어, OS, 서비스 기업의 영혼의 기업으로 본다면 이것은 30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로 볼 수가 있다. 이런 정신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 사스 기반의 클라우드 기반의 수많은 구독 모델의 그 서비스 기업이 존재해요. 그걸 저는 혁신의 경제라고 보는 미국의 많은 기업들은 사실 클라우드 기반의 사스, 그렇죠? 소프트웨어 기반의 서비스, 기업들의 제품을 사면서 내부의 조직은 굉장히 슬림화시키고 있거든요. CRM의 등장, 그렇죠? 뭐 세일스포스닷컴이 뭐 그렇죠. 그리고 ERP, 뭐 IT 서비스 그 매니지먼트, IT SM이라 하죠. 그리고 RPA가 로봇 오토메이션 시스템 등등으로, 자, 인사, 재무, 관리, 고객 관리, 그리고 사무, 환경, 모든 것을 지금 아웃소싱 하면서 미국 기업들은 지금 이제 생산성을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그 엄청난 기업들이 업무 자동화 또는 사무 자동화를 통해서 또는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혁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미국 기업들은 잘 크고 있는데, 그타 여타 한국 뭐 아니면 중국 다른 나라의 기업들은 그런 혁명적인 그 혁신의 정신이 좀 늦춰지고 있다, 지체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봐서는 미국에서 그 사무 내지 업무 자동화 쪽에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클라우드 기반의 사스 모형의 그런 그 서비스 기업, 그러니까 CRM, 뭐 ERP, ITSM, RPA 등등에서 그 구독 모델로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주목할 만한 회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그 친구들 지금 미국에서만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서서히 한국 삼성전자든 LG전자든 뭐 중국이든 인도든 어떤 기업도 보니까 미국 기업들의 자기 경쟁사들이 있으니까 미국에 그들의 이익률이 엄청 좋아져요. 너무 좋아진 거 알고 보니까 그 회사들이 하는 작동 원리가 밖에 있는 엄청난 업무 혁신을 만들어낸 그런 기업들의 서비스를 쓰므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봤을 때 한국이나 중국, 일본 그런 나라의 기업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결국은 또 사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들 기업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저는 메타버스도 저는 주목할 만한 대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저는 2008년 이후에 목격되는 우리 현상, 그러니까 2008년 이전에는 전 세계 시가총액 1000조 이상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다가 그 10몇 년 사이에 역사적으로 160년 다우이 지수 미국 역사상 한 번도 1000조를 만들지 못한 역사 속에서 13년 사이에 5개 기업이 1000조가 넘어버리잖아요. 그 현상의 밑바탕에는 아마도 이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네 번째 생산 요소의 등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뭔가 바뀌어야 될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메타버스지? 왜 갑자기 비트코인이지? 라는 수많은 질문 속에서 저는 이 그 디지털 자산의 뭔가 그 약점, 디지털 자산의 약점이 강점이 있었어요. 세 가지 강점이 있죠. 디지털 자산. 하나는 썩지 않아요. 안 썩죠. 디지털. 공과 일의 값은 안 썩어요. 두 번째는 저장할 때 너무 간단해요. 저장성의 문제, 그리고 보존성의 문제에 있어서 디지털 자산은 어떤 자산보다 우월적이에요. 세 번째, 이동성이 있어서 너무 우월적이에요. 쉽게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강한 속성을 갖고 있는 디지털 자산이 하나의 약점이 존재했어요. 바로 카피 복제성이죠. 그리고 하나는 소멸성이에요. 디지털 자산은 바로 지워버릴 수 있잖아요. 그거 누구든지 카피할 수 있잖아요. 이 사실 디지털 자산이 갖고 있는 정말 중요한 속성값, 영원히 썩지 않고 저장비용이 너무 싸고 누구든 쉽게 런던에 있는 아들한테도 보낼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 너무 멋진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찾지 못했던 것은 최대의 약점인 복제성과 소멸성 때문인데 이 부분이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이라는 기반 기술 때문에 영혼을 찾은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너무 좋다. 옛날은 그러한 블록체인이라는 기반 기술 때문에 디지털 자산의 가장 큰 문제를 극복을 못했는데 그래서 금이라는 게 그나마 안 썼고 저장비용 싸고 그나마 뭐 밀수로 견제는 받지만은 남한테 줄 수 있고 금이 채택됐는데 금조차도 후손 부서 뒷단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게 바로 블록체인 기반이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이 NFT를 만들어내고 NFT라는 게 디지털 경제에서는 항상 나 디지털 자산 컨텐츠를 샀어도 늘 카피해버리면 그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 이 등장은 굉장히 중요한 메타버스의 기반 기술이라고 저는 해석해요. 그래서 만약에 블록체인이 없었다면 메타버스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연산 능력, 컴퓨팅 파워죠. 컴퓨팅 파워의 엄청난 개선, 그리고 그 통신망, 어쨌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에 대한 이런 몇 가지 인프라스트럭처가 메타버스 시장 사이 하이브리드 월드라고 표현한 게 낫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하이브리드 월드의 존재 이유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기본 인프라, 컴퓨팅 파워,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네트워크에 대한 이동성,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이 있음으로써 드디어 우리는 가상 세계 또는 하이브리드 월드 또는 소위 메타버스의 세상은 올 것이고, 저는 다만 그 속에서 어떤 갭이 돈을 벌 것인가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 속에 어떤 갭이 돈을 벌 것인가. 대관절 메타버스 사이 하이브리드 월드 세상에서 B2B 지향적인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벌 것인지,
아니면은 B2C 기반인 노블록스라든가 아니면은 메타라는 옛날 그 페이스북이죠. 이 기업이 돈을 벌 것인지 문제는 관점 싸움 같아요. 메타버스 되니까 뭐 메타라는 기업과 저 노블록스가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야. 그거는 한참 돈을 벌기 힘들 수도 있어. 나는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또는 엔비디아 쪽이 오히려 B2B 기반 쪽에서 출발하는 메타버스가 더 강할 수가 있어 라고 보는 충돌 속에서 저는 후자로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의 세상을 인정하지만은 그 세상과 내가 함께할 기업은 다른 영역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암호화폐 속에서 그 관점이에요. 중요한 것은 저희 말을 민다면 즉 인간은 궁극적으로 어떤 자산을 좋아하지라는 관점에서 내가 질문을 던져야 되고, 첫째 보존성의 문제, 두 번째는 저장 비용의 문제, 세 번째 이동성의 문제, 세 번째 희소성의 문제. 희소성의 문제가 복제성이 없어야 되고 소멸성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이 네 가지 질문에 답을 한다면 저는 암호화폐의 존재는 가능하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에 있어서. 다만 잡코인은 하지 말라는 건 죽음의 길이다 라는 얘기를 늘 해요. 그래서 하려면은 저는 비트코인과 이대로 한번 해봐라. 왜 내가 잡코인을 제가 싫어하냐면, 사실은 모든 잡코인은 뭐 만들 수 있잖아요. 눈만 뜨면 만들 수 있어요. 나는 이제 그림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림을 뭐 비싼 그림 아니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뭐 2000만 원 또는 50만 원 짜리 그림을 보면 사고 집에 보니까 뭐 몇 점 안 되던 그림이 몇 년 해보니까 한 50점, 100점이 돼 있어. 근데 왜 50점, 100점이 돼 있겠어요? 안 버리니까. 안 버리잖아요. 그림 안 버려요. 1000년 전, 100년 전, 50년 전, 1년 전, 지금의 그림. 또 5년 후, 10년 후에 나올 그림이 쌓여 있어요. 누적적이라는 소리죠, 그림이. 누적적인 그림에 모든 그림 가격에 가격을 매긴다면 이들 시가총액은 무한대로 커져요. 근데 이 그림을 수요하는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하마나 뭐 새가 안 사요. 사람이에요. 이 그림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태어나서 죽어요. 그림은 태어나서 죽지 않는데 그 그림을 수요하는 사람은 태어나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림의 누적적인 공급량은 이렇게 되는데 기울기값이 안 버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죽으니까 연간 인구인가요? 요 정도. 그럼 이 그림의 모든 프라이스 가격을 지불하고 여기에 가격을 지불한다면 우리 소유자의 우리 지갑이 열린다면 불규정적이잖아요. 그럼 이 그림의 총량의 시가총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많은 그림 가격은 제로에 수렴돼야 된다. 그래서 그림은 그때 당시 컨템포러리 작가 최고든지 아니면 역사 최고인 작가의 그림은 살 수 있지만 나머지 그림은 죽게 돼 있다. 이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똑같아요. 암호화폐에 매일 등장하는 암호화폐 썩지 않으니까 모든 암호화폐 가격을 우리가 지불한다면 거래소에서 가격을 지불한다. 암호화폐 전체의 시가총액은 무한대로 커질 거예요. 그걸 살 수 있는 인간의 지갑은 한정돼 있는데 그럼 어떤 암호화폐가 결국은 죽을까? 저는 희소하지 않는 암호화폐, 누구든지 발행할 수 있는 암호화폐는 거의 종국적으로는 가격이 제로에 수렴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암호화폐의 존재 이유는 스스로 생각해보고, 첫째, 두 번째 거기에 답을 하더라도 저는 희소한 암호화폐에는 오만 투자를 해라 라고 얘기하고 싶죠.